안녕하세요. 자,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OT를 먼저 할 텐데요. 제가요, 카페 운영 안 합니다. 카페 운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하는 것이 커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커리 설명을 일단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저 1년 커리인데요. 일단 1차 대비가요. 1차 대비가 제가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5, 6월 달에 기초반이 있어요. 기초반. 기본서로 진행합니다. 기본서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때 5월 달에 기본서 개정판이 나와요. 기본서 개정판이 이때 나옵니다. 5월 달에 개강에 맞춰서 저는 기본서 개정판을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에 있잖아요. 7, 8월은 기본반을 해요. 기본반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기본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초반은요. 진짜 센 기초.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서서히 걸음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반은 요거는 이제 아주 센 기초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기본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본반. 그래서 원래는 이걸 듣고 이걸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공부는 반복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아주 부족하면 요거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개인차가 있잖아요. 아주 나는 법에 대해서 너무 기본반도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기초반을 한번 듣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그냥 초보자 이거 들어도 그냥 평균적인 수험생은 따라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화반을 합니다. 심화반. 요거 기본서로 합니다. 기본서. 심화반은 초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1년 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가 뭐냐, 이 커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기본서 있잖아요. 정의론 경찰행법 기본법 기본서. 저는 거기서 심화반 때 모든 판례를 다 설명해 줘요. 모든 판례를.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평등권 같은 경우 막 100개가 넘어요. 막 판례가 막 직업의장이 막 수십 개 이거 일일이 하나씩 풀어줍니다. 마치 실타래 풀어주듯이 쭉 풀어주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기초반이나 기본반은 심화반을 듣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화반이 이게 1년 커리 중에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 들었으면 이제 11월, 12월을 갖다가 이게 문풀을 합니다. 기출 문풀을 해요. 기출 문풀을 합니다. 이때 이제 문제집을 해요. 문제집. 그리고 이때 문제집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집 개정판은 11월 달에 나옵니다. 개정판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심화반에서 그 쭉 책 정리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냐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디서 잘못된 공부 방법을 배워와가지고요. 세상에 기초반 수업 들으면서 막 기출을 풀어. 풀리나요? 기본반 들으면서 기출을 막 진도 맞춰 풀어. 풀리나요 그게? 기본 개념은 가르쳐줬죠 제가. 근데 문제가 기출이 기본 개념 물어본 문제 거의 없어요. 판례를 물어보지. 모든 책에 있는 판례를 다 설명 안 해주는데 문제가 풀리냐 이거예요. 당연히 안 풀리죠. 문제 서두르는 거 아닙니다. 심화반 들어가면서 이제 문풀을 갖다 진도 맞춰서 같이 푼다. 요건 제가 말리진 않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요. 심화반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기출 경향을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학 하세요? 독학하면 모르니까 기출 경향을 기출 문제 푸는데 저랑 같이 하면 제 수업 자체가 기출 위주로 가요. 그래서 기출 경향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쭉 저를 믿고 따라오면 기출에 맞게 공부가 되거든요. 굳이 기출을 빨리 풀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을 같이 풉니다. 기출 풀었으면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3월 달 시험이 있잖아요. 1월 달부터 3월까지 이때 이제 동영 모고도 하고요. 그리고 찍기 특강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월 달 시험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서 딱 시험장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교재가 아닙니다. 매주 자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동영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그 3회치 헌법은 20문제 나오잖아요. 60문제 50분 안에 무조건 풀어라 그래요. 이것도 인강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회 한 17분 만에 풀고 쉬었다가 1회 실제 시험장 가보세요. 17분 풀고 쉴 수 있나? 한 번 들어가면 100분 동안 풀어야 돼 이게. 그런데 그냥 17분 보고 10분 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작용이 뭐냐면 실제 시험 가서 딱 헌법 풀고 나면 지쳐버려. 경찰학 풀려니까 좀 쉬어야 돼. 담배 한 대 땡겨. 그럼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50문제 그냥 한꺼번에 풀어라 이거예요. 딱 풀고 그리고 나서 설명 들어가고 그다음 찍기 특강에서 막 최신 판례 바뀐 거 다 정리해주고 그래서 뭐 시험장에 들어가서 별 문제 없게 시험을 보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대비는 어떻게 되냐? 2차 대비는요. 2차 대비는 4월 달에 심화 특강을 합니다. 심화 특강. 지금 이 강의, 지금 이 강의. 그래서 요건 기본서가 아니라 이게 OX집이에요. OX집. 물론 OX에다가 최신 판례를 딱 섞었어요. 최신 판례. 최신 판례를 딱 넣은 겁니다. OX집하고 최신 판례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판이 이것도 1년에 한 번 나와요. 1년에. 이때 이제 개정판이 딱 나왔어요. 개정판이 OX집 개정판이. 이 개정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헌법위원회가 세봤어요. 1년 동안 기출이 몇 개가 나오는지. 우리 경찰만 해서 상반기 하반기 2개잖아요. 3월 8월. 거기다가 뭐 경찰 간부에다가 경찰 승진에다가 어떤 사람 또 경찰 승진 헌법 없는 줄 알더라고. 경감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경정 승진했어요. 경정 승진에. 그리고 뭐 경찰 경력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행정직이라든지 법원직이라든지 국회직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 변호사 시험 뭐 각종 시험이 있어요. 뭐 이게 법원행시 빼먹으면 서운하지. 헌법의 난이도 중에는 최고 난이도가 법원행시 문제거든. 그 싹 정리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똑같은 판례끼리 연결. 그리고 똑같은 조문에서 그러니까 이 조문이 딱 여러분이 그냥 보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잘 나오네. 보니까 막 어떤 건 기출만 갖다가 모아놨는데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어가면 여기서 나오면 대가리 박아야 되겠구나. 이건 너무나 뻔한 거구나. 직접 느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 책이 나옵니다. 이 심화 특강을 딱 하고요. 심화 특강.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6월 달 있잖아요. 5월 달, 6월 달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 문풀을 합니다. 기출 문풀을 해요. 기출 문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에 책이 개정판이 나왔는데 새 개정판이 또 나옵니까? 제가 작년에 개정판 한번 내봤어요. 개정판을 이때 내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 돈도 돈이지만 기존에 그 공부했을 때 막 필기하고 뭐 이런 게 있죠. 싹 뒤집어져 버린 거. 그래서 개정판은 1년에 한 번만 내자. 돈도 돈이고 우리 학생들 경제적 부담도 있고 필기한 것도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는 추록이 나옵니다. 추록. 그러니까 개정판이 안 나오고 추록이 나와요. 추록은 왜 나온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후에 기출이 계속 나왔으니까 모아가지고 5월 초에 추록이 나와요. 그래서 2교재하고 추록으로.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5, 6월 달은. 자, 2단원 문제를 풉시다. 자, 추록 펴세요. 추록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 5월 있잖아요. 8월 달에 시험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동영도 하고 찍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그게 있어요. 그 1차 대비에 비해서 2차 대비가 동영 찍기가 컴팩트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좀 기간이 짧아. 딱 보면 1년에 2번 시험이 있는데요. 지금 1차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2차 시험까지 5달이에요. 그렇잖아요. 3월, 5월. 그리고 지금 2차 끝나고 나서 1차까지는 또 시간이 길어.
그래서 완전히 1년 절반이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컴팩트하게 가서 그래서 2차에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 개정판이 또 나오잖아요. 5월 달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기본서 개정판, 기본서 있잖아요. 5월 달에 개정판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돼요. 왜 안 사도 되냐면 여기서 OX의 최신 기출지문을 다 넣었어요. 제가 원래 기본서에 더 추가될 내용이잖아요. 최신 기출. 기본서에 없던 건 아고름 개정판에 넣잖아요. 저게. 그리고 최신 판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서에서 5월 달에 나온 기본서에 추가될 내용이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심화 특강 교재하고 요걸 더해버리면 5월 달에 나올 개정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을 그 필기도 다 돼 있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시고 지금 심화 특강 한 거 있죠. 이거 이 교재 내용을 갖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6월 달에 5월 달에 기출문풀은 추록을 사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시험 기간도 짧고 동영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싹 다 바꿔버리잖아요. 필기 싹 날아가잖아요. 보던 책이 아니잖아요. 불리합니다. 불리해. 그래서 원래 보던 거에다가 지금 심화 특강 교재가 추록의 역할을 할 거고요. 기본서. 그리고 문제풀이는 추록을 또 따로 내줄 거고요. 그래서 보던 거 그대로 보고 추가해서 요거 심화 특강 교재 보고 그리고 문제집 추록 보고 그리고 정리해서 동영 들어가서 컴팩트하게 딱 몰아붙여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보자 이겁니다. 어떤 계획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만약 2차 또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최소 5부터니까 우리는 2차에 깔끔하게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자 OT 이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커리에 관한 OT고 지금 과정에 대한 OT를 좀 더 해볼게요. 좀 더. 물론 여기서 OT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 이후에 2000년, 2001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3월 달까지 나온 어떤 그 기출 있죠. 그걸 갖다 쭉 이게 뭐 판례별로 어떤 조문별로 해서 해처 모여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는요 그냥 1년치만 넣었어요. 최신 판례다 그래서 뭐 3개년 최신 판례 그 자체가 그냥 책 한 권 돼버려. 그게 어차피 기본서에 다 있는 거. 그래서 기준이 이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이 5월달에 샀던 기본서에 없는 판례 그것만 최신으로 쳐서 넣습니다. 여기 없는 것만이. 그래서 최신 판례하고 법 개정 내용 집어 넣고요. 그리고 나 이야기를 민망하지만 해야겠다. 이번에 1차 시험 딱 보니까 어때요? 거의 다 가르친 거 나왔죠? 그렇죠? 소문이 안 나. 나 속상해 죽겠어. 요 정도 적중했으면 적중했다고 소문이 좀 나줘야 되는데 소문이 안 나. 그래서 소문이 안 나서 내 입으로 하려고 민망한데. 내가 진짜 거의 다 있던데 거의 다 그렇게.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헌정사 너무 깊게 파지 말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학자 이야기는 요즘 대세가 아니다. 그 쓰잘데없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였던 걸로 기억나네. 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번 싹 다 정리해 주시면 어쩔까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안 나오잖아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 양을 늘리면 안 되거든. 뭐 칼 슈미트가 어쩌고 CS가 어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런 작업을 제가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에 시행되는 1년 동안 16개의 헌법 기출을 갖다가 쫙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서 나왔고를 쫙 이게 완전 수작업이거든. 노가다를 하거든. 그래서 쭉쭉 해보니까 요즘 칼 슈미트 안 물어보네. CS 안 물어보네. 이걸 내 가지고 학생들 고생시킬 필요가 없겠네. 자주 나온 건 요런 거네. 그럼 요 위주로 이러니까 적중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죠. 적성자. 나 약장사 같다. 내가 진짜 노량진에 있을 게 아니라 저기 뭐 장사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선생이란 사람이 첫날부터 그냥 뭐 OT한다고 뭐 약장사. 전혀 이렇게 생각해요. 약을 잘 파는 것보다는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약이죠, 약. 만드라고 뒤진 줄 알았습니다. 민망해 죽겠다. 진도 한번 나가보죠. 진도. 자, 진도. 자, 헌법의 의의로 딱 갔습니다. 헌법의 의의. 제가 그 출전이 같은 건 일련 번호를 갖다가 붙이고 다시 1-2로 갔는데요. 와, 대박이다. 1-22까지 있어. 와, 대박이다. 뭔가 싶었더니 우리 그 기본서의 맨 앞에 나오는 그 판례 있죠. 신행정수도법 판례가 나온 겁니다. 신행정수도법 판례가 딱 나왔어요. 어차피 워낙에 익숙한 판례니까 바로 OX 보면서 갑시다. 자, 다시 1번. 우리나라 성문헌법 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전이 법원이 되죠. 법원이라는 말, 법의 존재 형식이다. 뭐 했던 거 기억납니다. 헌법이 이렇게 성문법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성문헌법 가졌지만 헌법 조문 1조부터 130조밖에 없잖아요. 거기 다 집어넣는 거 완전히 규율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관습헌법 내지 불문헌법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다 봅니다. 1-3번. 성문헌법이라 그러더라도 관문헌법, 관습헌법, 불문헌법 인정할 소지 있다는 겁니다. 1-2하고 3은 거의 같은 문장인데요. 2-3하고 다시하고 다시 3은요. 1-4번을 다 볼게요. 관습헌법. 보니까 뭐 관행 존재하고 반복성, 계속성 명료해야 되고 국민이 그 관습헌법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을 필요 없다. 이게 바로 국민적 합의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적 합의가 이야기해요. 이것은 법이야. 이것은 헌법이야. 강제성 있어. 라고 믿고 있어야 돼요. 국민적 합의 필요합니다. 이걸 믿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 나온 거고요. 1-5번을 딱 갑니다. 1-5번. 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의회 소재지. 수도 문제네.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네. 대법원 소재지 같은 경우는 수도 문제로 안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식적 헌법상에서 확 해버리는데요. 실질적 헌법상이죠. 형식적 헌법상의 말뜻은 뭐냐면 헌법 조문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수도 헌법 조문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형식적 헌법상이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딱 보니까 입법기관이 의회잖아요. 의회 소재지. 수도 요소입니다. 수도 요소 맞습니다. 각 부처 소재지. 잠깐. 지금 행정각부가 어디가 있죠? 세종시. 그럼 세종시가 수도인가요? 갑자기 신행정수도법 후속대책법 발의가 기억나죠? 그 수도로서 지어 가지거나 뭐 수도 변화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부처 이동한 그 소재지는 수도랑 상관없어요. 이게 소재지. 그 다음에 사법권 행사되는 장소 이런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요소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을 딱 볼게요. 읽다 보면 낚일 것 같은데 특정 법률 신행정수도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법률 맞죠? 반드시 헌법전에 규율해야 될 기본적 헌법상 수도가 어디냐 이거 헌법상 사항이잖아요. 헌법을 대신하여 규율했대요. 위헌 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경성헌법 체계에 위반하여 위헌에 해당되어 보아서는 안 된다. 위헌 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해놨네. 자, 법률이 헌법사항을 갖다가 헌법에 대신해서 규율해버리면 그건 위헌이죠. 수도를 갖다가 신행정수도법 만들어서 위헌 났었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안 좋아요. 수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법률이 신행정수도법이라고 생각해봐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에요. 헌법으로 수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수도 옮기려면 개헌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을 대신해서 법률로 정해버렸잖아요. 수도가 지금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위헌 나왔잖아요. 위반해서. 근데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하여 헌법 위반이 된다 해당한다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난 걸 알고 있는데 어때요?
틀렸죠? 바로 위헌입니다.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을 대신해서 법률로 규정해버리면 이건 바로 위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번. 관습헌법 성문헌법하고 레벨 같죠?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틀렸습니다. 다시 9번을 딱 보니까요.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니다. 또 틀렸어요. 뭐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살짝 말만 바꿔놨네. 다시 10번도 똑같은 건 이야기인데요. 관습헌법,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 인정된다고 봐야죠. 볼 근거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딱 보니까요. 관습헌법,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 가지고 형식적 헌법전이 우리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하는 거죠.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12번. 관습헌법 규범. 헌법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되게 된다. 서울이 수도 관습헌법 폐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헌법조문에 수도는 세종시라고 집어넣어야 폐지가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관습헌법 폐지할 때 상반되는 법규범을 갖다가 헌법전에 첨가하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헌법 조문에다가 수도는 뭐 세종시다 그러니까 서운하면 수도는 강릉시다 하든지 뭐 수원은 충주시라 하든지 이런 조문 넣으면 폐지되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3번.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은 최고 헌법 제정 권력이다. 헌법을 제정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문헌법 재개정에 참여하죠. 성문헌법 국민이 재개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헌법 개정 절차에도 보면 국민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재개정에 참여합니다. 헌법전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사항을 관습헌법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있죠. 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관습헌법 되잖아요. 관습헌법 형성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국민이 참여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다시 14번을 봅니다. 다시 14번을 보니까요. 성문헌법 재개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 있죠.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관습헌법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번. 관습헌법 국민의 유효한 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조정된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도 법적 효력 상실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16번. 관습헌법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 가지고 성립요건 관습헌법 요건은 성립요건뿐 아니라 효력유지 요건도 된다. 효력유지 요건 아니다가 틀렸네. 효력유건 되잖아요. 국민적 합의가 성립요건인데 그거 사라지면 효력 상실되니까 효력유지 요건도 되는 겁니다. 다시 17번. 관습헌법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 상실하면 법적 효력 상실되죠. 국민적 합의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효력 상실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헌법도 효력 상실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번. 관습헌법 주권자인 국민에서 유효한 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 다른 말로 국민적 합의가 인정되는 동안,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거 전속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19번. 관습헌법이 성립하기에 관습헌법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지려면 그 헌법도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돼야 된다. 우리 경찰 1차에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관습헌법이 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건 법률로 정할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헌법으로 정해야 될 만큼 중요성을 가진 그런 사항이란 뜻이거든요. 그 말을 풀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20번을 딱 봅니다. 다시 20번. 그러면
어떤 게 관습헌법이 생길 수 있는 진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고 핵심적 사항이냐, 이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되는지, 관습헌법이 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관행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여부는 일반적 수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 원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확정해야 된다. 추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여러 사정을 보고 케바케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가 어디냐라는 거, 요게 헌법적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냐는 것, 그거에 딱 맞춰서 과연 수도라는 것이 헌법 중요하면 수도라는 게 뭐냐? 대통령하고 의회 소재지다. 그리고 이게 그 나라의 어떤 대표자들이, 정치적 대표자들이 있는 거라서 이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추상적 기준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습헌법이 성립할 수 있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냐는 건 케바케로 그 사안마다 따로 봐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에서 내용 중에서도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율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로 해도 되면 굳이 관습헌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법률로 해서는 안 되고 요건 진짜 핵심적인 거라서 꼭 헌법으로 규정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관습헌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22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은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에 개정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란 게 관습헌법 사항인데 신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려고 해서 위헌 났잖아요. 개정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이 판례 설명하다가 여러분들 중간에 눈빛이 살짝 안 좋은 걸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자,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관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습, 다른 말로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헌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 요건만 되는 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도 되는 거죠. 이때 표정 좋았어요. 별로 나쁘지 않았어.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 표정이 살짝 이상했었냐? 요 부분. 요 부분에서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관습헌법이 되려면 아무거나 관습헌법이 있고 관습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 이건 법률로 정하면 안 되고 진짜 헌법에서 규율해야 되는 그런 사항,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기본적 사항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일률적으로 추상적으로 안 된다. 요건 개별적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요건 헌법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건 헌법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가 어디냐? 그럼 헌법적으로 중요한 거냐? 그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없는 어떤 말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진짜 헌법적으로 규정돼야 될 중요한 사항이냐는 건 케바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이. 그거랑 관계된 지문이 뭐냐? 자, 1-19하고 1-20에서 표정 안 좋았어요. 자, 1-19하고 1-20 다시 봅니다. 1-19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성립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한 효력상 우위를 가지는 그 헌법적 중요한 기본적 사항,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표정이 안 좋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표정 안 좋은 게 1-20.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냐? 진짜 관습헌법이 성립할 수 있는 헌법적 중요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냐? 요것은 바로 뒤에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 설정하에 재단할 수 없다니까요. 노란색으로 적은 거. 일반적 추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요 판단 기준은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 원칙이라든지 중요성, 헌법 원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뜻이야, 이 뜻. 이제 수습이 좀 되네. 어이, 어때요?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각자 읽어보시고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재헌헌법이 있었고요. 1차 개정헌법이 있었고 2차 개정헌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4.19가 터지고 나서 3차 개정헌법이 있었고 4차 개정헌법이 있었고 5.16 쿠데타 터지고 나서 5차 개정헌법이 있었고 6차 개정헌법이 있었고 10월 유신이 있고 나서 유신헌법 7차 개정헌법이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쿠데타 성공한 전두환이가 8차 개정헌법을 만들고 1987년 1987 6.25 성공해가지고 현행헌법 9차 개정헌법이 만들어졌는데 7차 개정헌법에 긴급조치가 있었어요. 긴급조치. 이 긴급조치가요.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예요. 대통령이 나라가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면 긴급조치를 발동하면 헌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짱이다. 와, 대통령 짱이다. 나라가 위험하면 야 헌법 효력 정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긴급조치가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TMI. 제가 법대 다닐 때 우리 헌법학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헌법의 자살이다. 원래 헌법이 하는 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걸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헌법이.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해야 될 헌법이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건 헌법이 지 역할을 포기한 거다. 헌법의 자살이다. 이거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발견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유신헌법 때 긴급조치가 나왔어요. 긴급조치. 유신헌법 때. 이때 긴급조치 해가지고 뭐 1호, 2호, 3호, 4호 계속 나왔어요. 유신 때 나온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위헌 인지를 갖다가 위헌 심사를 합니다. 위헌 심사가 위헌 심사를 해요. 누가 헌재가 위헌 심사를 해요. 헌재가 현재 하는 거 현재 현행헌법 체계에서. 그러면 위헌 심사라는 건 긴급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긴급 조치가. 그러면 이때 위헌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인데 그러면 이게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유신헌법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럼 이거 합헌이에요. 유신 때 긴급조치 전부 다 정당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 없는 거 했어요? 헌법에 있는 거 했잖아요. 유신헌법대로라면 이거 합헌이 합헌. 유신헌법이 기준이면 이거 합헌이 합헌.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 없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있는 거 했어요. 현행헌법 기준으로 하면 위헌이에요. 위헌. 자, 헌재 판례는 뭐 같아요? 헌재 판례 뭐 같습니까? 어떤 게 헌재 판례일까요? 여기 헌재 판례. 헌재에서 유신헌법 때 나왔던 긴급조치들 위헌 결정 났습니다. 위헌 결정 났어요. 그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보면 저 합헌이에요.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자, 2번.
헌재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용인 점에 비추어 끊어보세요. 말 더럽게 어렵게 적어놨네. 별말도 아닌데. 헌법 해석할 때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탐색, 확인하고 규범적으로 관철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위헌이라고 해서 어때요? 관철시키죠. 그 가치를. 그런 작용이라는 거예요. 헌재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가 뭐냐면 위헌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 규범 통제가 뭐냐? 위헌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위헌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제가 위헌 심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알고 싶으세요?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원한 만큼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위헌 심사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 푸는데. 자, 구체적 규범 통제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손. 그냥 대충 가죠. 정확히 알고 싶어요. 지금이 5월 달만 돼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시험 얼마 남았다고 그냥 외우세요 그럴 텐데, 정확히 알고 싶다는 사람이 그래도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규범에 법이 포함되죠. 그렇죠? 규범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규범에는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규범에는요 법이 포함됩니다. 법이. 인정하죠? 법에는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조례 규칙도 있잖아요. 다 규범에 포함되는 겁니다. 법도. 이거 전부 다 규범의 일종이에요. 규범. 규범이라는 게 그래서 법 말고도 있냐? 도덕 규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켜야 될 걸 규범이라 그래요. 규범 중에 법이 포함되고 그 중에는 법률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규범을 통제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규범이 내용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내용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을 때 그 법을 무효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규범 통제가 뭐냐? 그러면 법이 잘못됐을 때 그 법을 무효로 만든다 이 뜻이에요. 만든다. 규범 통제가 원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는데 법이 잘못된 법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법은 무효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규범 통제라 그럽니다. 규범 통제. 그럼 규범 통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법 중에서도 법률이 대표적으로 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법률 내용이 잘못돼서 그 법률을 무효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법률이 내용이 잘못됐을 때, 헌법을 위반했을 때 무효로 만든다. 그러면 규범 통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위헌법률 심판이란 뜻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선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나요? 위헌심사형 헌법선. 위헌심사형 헌법선. 자, 말로 해볼게요. 법원에서 어떤 사건 재판하다가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 재판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소에다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줘. 제청을 해주면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이다 그러면 해당 법률은 바로 무효가 돼버리거든.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그럼 위헌심사형법서는 재판을 받던 당사자가 법원에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표정 안 좋다. 내가 표정이 안 좋아. 수습 들어갑니다. 표정 안 좋아.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로. 갑이 XX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 받고 있다고 칩시다. XX법 제7조가 법률 조항이잖아요. 이게 법률 조항.
법률 조항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위헌이면 이 형사재판에서 값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죄 나오지. 구속요건 해당성 없잖아요. 해당 조항 위헌 나와버리면. 만약에 합헌이면 그러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데 그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재판 담당하는 판사라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재판할까요? 1번. 일단 저건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2번. 일단 저거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3번. 헌재한테 물어본다. 당연히 헌재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법원이 위헌법리 심판 제청한다 그래. 법원이 위헌법리 심판 제청하면 헌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을 내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맞춰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던 갑이 재판 당사자잖아. 피고인. 법원에다가 액세스법 제7조에 대해서 위헌법리 심판 제청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해버린 경우가 있어. 기각. 신청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청 신청 기각당한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다가 해당 법률 위헌 여부 판단해달라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 청구할 수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이 뭐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이 뭔지 감 잡으셨죠? 이걸 딱 적으니까 이제 감 잡았죠? 여기서 갑이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해요.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위헌법률 심판하게 돼 헌재가.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이 직접 헌재에다 위헌심사영업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 통제가 지금 두 종류 이야기했잖아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 이 법률 조항이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무효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규범 통제잖아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 둘 다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하다가 문제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 그래. 왜 구체적이라는 단어 뜻 이제 아시겠나요? 아까 이거 알고 싶다고 손든 사람 때문에 설명이 여기까지 왔어요. 책임지세요. 지금 분위기 싹 죽여놨어요. 구체적이 그 뜻이에요. 이게 구체적 사건 재판을 하다가 문제 됐을 때만 위헌법률 심판도 가능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도 가능하다. 이걸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라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는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읽어볼게요. 구체적 규범 통제 심사 기준은 법률 제정 당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자,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심사영업법소원이 걸렸어요. 위헌심사영업법소원이. 그러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하면 이 당시의 유신헌법이 판단인가요? 현행헌법이 기준인가요? 현행헌법 기준. 판례는 현행헌법 기준. 그럼 판례랑 다른 걸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가 뭐라고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입니다. 왜 그렇게 부른다고요? 구체적 사건 재판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만 하거든.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 그래서 이걸 구체적 규범 통제라 그럽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가 그럼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영업법소원 심사 기준은 현행헌법이에요. 그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합헌해석. 여기 어떤 법률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 법률 조항이 위헌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합헌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법률의 합헌해석이라 그럽니다. 제가 너무 여유 부리는 걸까요? 아직 100일 이상 남았다고 8월 달에 시험 보는 거라서 자 친절하게 가볼게요. 지금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가 있어요. 어떤 범죄인지 대충 감 잡았죠? 북한을 찬양고무하면 형사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옛날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찬양고무하면 형사처벌한다고 돼 있었어요. 법조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이거 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좁게 해석도 돼요. 넓게 해석하면 모든 찬양 고무가 다 해당된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좁게 해석하면 모든 찬양 고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찬양 고무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친구하고 치맥 한잔 하다가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어떡해요? 야, 김정은이 카리스마 있더라. 졸라 뚱뚱한데 지 아버지 뻘 되는 장군들 딱 모아놓고 할 때 보니까 걔 은근 카리스마 있어. 넓은 의미로 보면 형사처벌이에요. 찬양고무죄. 반국가단체 수계 정은이를 갖다 카리스마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이게 찬양고무잖아요. 요렇게 넓게 해석해버리면 치맥 한잔 하다가 정은이가 카리스마 있다고 처벌해버리면 이게 민주국가인가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요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죠. 위헌이죠.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찬양 고무만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요건 합헌으로 볼 수 있죠. 합헌. 그러니까 뭐 친구랑 치맥 마시다가 야, 정은이가 그 뚱뚱해도 카리스마는 있어 보이더라. 요건 처벌 안 하고 저기 그 촛불 집회 뭐 하는데 광화문 광장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 수십만 명 보고 있는데 위대한 광명성 백두혈통 어쩌고 저쩌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 엿다우 이야기하면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건 합헌이 되겠죠. 자, 법률 조항 하나가 위헌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합헌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럴 때 위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합헌적으로 해석해라. 이걸 법률의 합헌 해석이라 그래요. 법률의 합헌 해석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석해라. 요게 법률의 합헌 해석이에요. 법률의 합헌 해석은 뭘 해석을 하자는 거죠?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에 맞아떨어지게 요렇게 해석해야지. 요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해라. 그럼 법률의 합헌 해석은 엄밀히 말하면 헌법 해석이에요, 법률 해석이에요? 이 법률 조항, 국보법 조항,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틀렸어요. 법률의 합헌 해석은 헌법 해석의 일종이다. 바로 맛이 갔어요. 법률 해석의 일종입니다. 왜 법률 해석의 일종인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자, 4번 마저 하고 쉽시다. 자, 4번 마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은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내용,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이런 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의 합헌 해석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헌법에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해석하자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유효한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 법률을 갖다가 합헌 해석으로 해서 유효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저쪽 조세랑 관련돼서 납세무랑 관련돼서 이 판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양도세 근거 조항이라고 봅시다. 양도세 구법 조항이 있었어. 실효가 돼버렸어. 효력이 상실됐다 이겁니다. 뭐 이게 폐지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헌재에서 유언 결정이 났을 수도 있고 얕은 실효가 돼버렸다고 쳐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법 개정을 했다. 그래서 신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봅시다. 신법이 요때 부동산 팔면 구법을 적용해 가지고 양도세 부과가 돼요. 과세가 돼요.
요때 부동산 팔면 신법을 적용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삭 빠른 사람은요, 잽싸게 이때 양도해버리면 구법이 이미 실효되기 때문에 과세를 못해요. 그러면 신법을 갖다 적용, 소급과세 금지원칙 못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 법에 공백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 법의 공백. 법의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불공정한 이익을 얻게 되니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요 구법 조항이 실효됐는데 요걸 여기에 유효한 것으로, 이걸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 법률 합헌 해석을 하는 거 가능하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지문이요, 구지문. 헌법 합치적 해석을 이유로 해서 이미 실효된 조항을 유효하게 해가지고 세금 걷어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금 못 걷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국회가 잘못한 거야. 빨리 법을 개정했어야지. 자, 쉬었다 계속할게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